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처럼 변동성이 좀 강한 날씨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모습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6.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6%대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장이 받는 타격은 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또 그거랑은 약간 반대로 가고 있는 분위기네요.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고 지금도 0.8% 근접한 수준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이런 물가 상승률이나 나머지 이슈들을 잘 소화해내는 과정일지 좀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진단쇼에서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필 전문가 그리고 부자왕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진단쇼에서 종목 진단 받고 싶은 종목들 많이 들고 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참여 방법은 다들 아시죠? 네, 댓글창에다가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문의가 더 간단하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문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진단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전문가는 이재필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글로벌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았는데 거기서 지금 시장이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발자취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대만에 간다 안 간다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일단 갈 것 같다는 우려감이 좀 스멀스멀 올라오는 분위기라서 이러면 또 저희가 대비를 많이 해놔야 되잖아요. 물론 오늘 뭐 히토류나 요소수 같은 좀 중국의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은 오늘 탄력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또 피해야 할 섹터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종목들에 저희가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뭐 수혜주, 피해주 이렇게 나눈다라면 뭐 수혜주 섹터에 해당되는 것들은 극히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피해주 쪽을 본다라면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다 피해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 비중이 25.3%나 됩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그래도 23.2% 정도나 돼요. 거기다가 이 중국 쪽에 수출을 하는 것들이 다이렉트로 가는 것들도 있지만 홍콩을 경유해서 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홍콩을 거쳐서 가는 것까지 합치면 뭐 30% 정도 그 정도 비중으로 볼 수 있을 테니까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다 뭐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에 우리 사드 보복 당했을 때 그때 가장 크게 고생했던 섹터들은 뭐 화장품이나 뭐 어떤 중국인들이 직접 샀을 수 있는 그런 소비재들 뭐 이런 쪽이 피해를 봤었는데요. 지금은 차라리 그런 쪽은 좀 덜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장품 쪽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의 비중을 상당히 좀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뭐 중국인들도 자기들이 좀 만들어 쓰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쪽의 비중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이 다 피해를 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비중도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 요소수 쪽 움직이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되겠죠. 작년 말 정도였었죠.
우리가 그 요소수 때문에 한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이런 부분들도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으면 이 물건 자체를 만들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은 갈등이 정말로 격화돼서 좀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말로 이젠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되면 좀 타격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냥 일시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피해야 할 섹터들은 특별하게 거의 대부분이 중국이 좀 안 좋아지면 우리도 안 좋아지니까, 이 피해줄 섹터를 보기보다는 그나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을 좀 보는 게 나을 텐데요. 자, 크게 보면 태양광 쪽 섹터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광을 만드는 원재료가 폴리실리콘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 바닷가에 모래 있죠. 그거를 전기로에다 넣고 고열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기 실리콘이 녹아 나오는데요. 자, 그걸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거라서 이 중국 쪽의 싼 전기요금 때문에 거의 이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비중을 보게 되면 폴리실리콘은 중국이 한 67% 정도나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고 같은 경우는 9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웨이퍼도 97%고요. 태양광 셀도 마찬가지 7.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광 모듈도 마찬가지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뭐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다 도산을 했는데요. 이 중국의 영향 때문에 싼 저가 제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워졌으니까, 아마 미국하고 중국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진다라면 이런 쪽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벌써 좀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도 미국이 중국의 그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신장산 폴리실리콘 면화 이런 것들을 수입 금지를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이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부분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히토류나 뭐 요소수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나치게 올랐을 때 쫓아가는 건 잘못하면 고점에서 물리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를 더 생각을 해본다라면, 자,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만 뭐 관세를 올리고 뭐 수입 안 하는 법안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었었는데요. 자,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가면서 지난주 말에 중국 쪽에서는 대만하고 가장 가까운 중국 대륙에서 사격 훈련을 했는데요. 약 한 120km가 좀 넘는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뭐 대나처럼 환하더라고요. 거의 뭐 포탄을 비 오듯이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쪽들, 이런 쪽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듯한데요. 좀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많이 사이가 안 좋다라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북한을 부추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반도 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방산주 섹터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예고가 되면 우리나라는 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 국가 위치도 그렇고 항상 샌드위치처럼 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게 하려면 미리미리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랑 조정을 받을 섹터를 구분을 해서 내 포트폴리오 정비를 잘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오고 있는 뭐 히토류나 요소수 이쪽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 밖에 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섹터들까지 짚어주셨으니까 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내 포트폴리오에도 좀 반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인사도 나눠볼게요. 아까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황희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남극곰님 이제 발음 똑바로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태리님도 오셨고요. 한콩이님, 처음 뵙는 분인데 반갑습니다. 서당캐 1년차님도 오셨고, 네, 제갈공면님도
출석 체크 해주셨네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여기 댓글창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많은 종목들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종목들도 댓글에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K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ST팜이에요. ST팜이고 11만 8천 원의 진입가 보내주셨고 보유 비중이 좀 많이 있으시네요. 40%. 그래서 어제부터 좀 올라가는 듯한데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 ST팜 11만 8천 원이면 작년 아니죠. 이번 달 아니죠. 올해 3월 달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3월 달에 이제 뭐 백신 mRNA 관련해서 이슈 전해져 왔을 때 이제 그때 진입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부터 급락을 하고 거의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여서 좀 답답한 주가 흐름이긴 했네요. 그래서 이거를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이 ST팜이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고생을 좀 상당히 많이 시킨 그런 종목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제약바이오 쪽들 이런 쪽에 비하면 또 고생을 덜 시킨 종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세토막, 네토막 이렇게 난 종목 작년에 비해서 세토막, 네토막 난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뭐 FDA로부터 저 무결점 제조 품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인증을 받고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고 그나마 이 ST팜 같은 경우는 흑자가 좀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저때 코로나 2년 전에 코로나 한참 창궐했을 때 그때 시세를 주고 지금까지 시세를 안 줬었는데요. 자, 뭐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뭐 어느 정도 좀 이런 쪽도 한 번쯤 모멘텀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세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 ST팜은 작년 12월 달에 고점을 찍고 밀렸지만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들 전체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ST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좀 중요한 그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뭐 지금 현재 여기서 9만 원 조금 아래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요. 그 자리는 이 121 이평선이 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 작년 9월 달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하고도 겹치는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그쪽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뭐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또 11만 명 이렇게 또 최대치를 몇 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조금 우리 시청자님이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정도 거기가 조금 단기적인 좀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달, 7월달 이때 저 한 뭐 12만 원 정도 근처에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한 자리가 있죠. 이 자리에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물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쪽에서 조금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 그 구간을 만약에 뚫고 넘어간다라면 15만 원대 가까이 14만 원은 좀 한번 넘길 것 같고요.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청자님 비중이 좀 너무 많으시네요. 한 40% 정도 들고 계신데 뭐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 가격인지 아니면 이 가격에 사서 그냥 들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12만 원 근처까지 좀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절반 정도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12만 원 근처에서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14만 원 위에 올라가면 그때 한번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팜 관련해서는 일단 보유하자 이 의견을 주셨고요. 대신에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시잖아요. 40%가량 들고 계시니까 반절 정도는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갖고 수익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콩이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삼성물산 127,2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127,200원이면 들고 계신 지 좀 된 것 같고,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원금 회복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삼성물산 사실 약간 상사 개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메꿀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좀 변동성도 크고 또 낙폭도 많이 키워나간 종목이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자, 삼성물산 같은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종목이죠. 좀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좀 엄청난 자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자산 가치로 본다라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 주가 자체는,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싼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작년에, 1월 달이네요. 1월 11일 날 이때 한 16만 원 정도 갔다가 뭐 계속 좀 이렇게 많이 하락한 모습이에요. 근데 조금 특이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올해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뭐 한 거의 2,900 정도, 3,000 근처에서 시작한 시장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그동안 좀 반등이 나와서 2,400을 겨우 넘기는 그런 수준이니까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나름대로 좀 버텼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구간들이 좀 어느 정도 바닥권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는 거죠. 자, 이 삼성물산이 그렇게 안 빠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량한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잘 버티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남들 빠질 때 안 빠지고 계속 버티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좀 올라오는 그런 좀 남들보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그렇게 썩 믿음직한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 종합주가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60일 이평선 근처 2460포인트 조금 넘은 상태에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뭐 아무리 그렇다, 이 시장이 좀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가격대, 이 가격대는 좀 안 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 있는 이런 구간들을 다 견디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이 삼성물산을 매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조금 이 움직이는 게 좀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원했다라면 종목 자체 선정이 잘못된 거고요. 자, 뭐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좀 느긋하게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좀 기다리시고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도 뭐 한 13만 5천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조금 느긋하게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뭐 매도를 하시려면 13만 원대 중반 정도 그쯤에서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라인업이 그래도 팽팽한 그런 라인업들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다행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를 해보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경기가 나아졌을 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댓글창 보니까 새로 오신 분이 오셨네요. 네, 이지은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번에 처음 참여하다 보니 좀 어려우시다고요. 네, 댓글창에다 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 포인트랑 함께 올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자꾸 튕긴다, 좀 참여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 연결도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종목 진단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은, 때마침 이지은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현대 바이오랜드 22,000원이고,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신다고 해요. 1년 이상 보유를 하셨는데, 수익은 되지 않더라도 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현대 바이오랜드 전문가님, 이게 사실 어제 어떠한 뚜렷한 이유 없이 거의 상한가에서 마치기도 했었고, 뭐 계속 낙폭 키워나가다가 왜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안심을 하고 원금 회복까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 뚜렷한 모멘텀이 못 찾겠는 거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기업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뭐 화장품 원료 같은 것들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지금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기사화가 되지는 않지만요. 뭐 인공장기 산업들 이런 것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아직까지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 뭐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실적 부분들은 뭐 그럭저럭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현대바이오가 시가총액이 한 2,3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자, 작년에는 영업이익 기준 한 107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1분기에 매출액은 소폭 좀 늘었고요. 그래도 줄지 않았으니까 다행인 거죠. 소폭 늘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실적 나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물론 뭐 인공장기 뭐 이런 걸로 엮어서 뭐 미래의 희망, 꿈과 희망 이런 걸로 엮는다라면 모르겠지만요. 그런 게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보게 되면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제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워낙 많이 좀 하락했다라는 낙폭과대라는 그런 인식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자, 13% 정도 고점 대비 고가가 13% 정도 상승했는데요. 지금은 마이너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요. 자, 이거 뭐 진짜 외국인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어제 외국인들이 뭐 이 종목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2,000주 정도인데 어제 상한가 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움직임으로 봅니다. 자, 어제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탄력이 붙으려면 위로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려면 오늘보다 거래량을 좀 줄이면서 양선을 내주는 게 좋은데요. 자, 뭐 위에서 다 팔았다는 얘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자, 뭐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 뭐 한 13% 오르니까 다들 땡큐 하면서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 부담도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숨겨진 재료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워낙 좀 고가의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게 22,000원 매수가까지 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뭐 오늘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길게 음선을 달고 내려온 이유도 그겁니다.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한 5월 말 정도까지네요. 이때까지 옆으로 이렇게 쭉 횡보를 하면서 매물을 계속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저항을 받은 거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까지 가려면 글쎄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다만 이게 화장품 원료 뭐 이런 부분들 실적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인공장기 관련되는 그런 재료가 하나 뭐 툭 튀어나와 준다라면 뭐 그 가격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2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6월 달에 1,750원까지 갔었는데요. 반토막이 넘게 이렇게 난 종목이죠. 이 손실을 이렇게 키워버리고 난 다음에 종목 상담을 이렇게 의뢰하시거나 그러면 정말로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반토막 난 상태에서 매도하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들고 계시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거래량이 실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안 좋은 그런 자리예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이게 좀 상당히 낙폭이 큰 상태고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조금 보유를 해 보시고요. 오늘 고가 같은 경우는 두고두고 좀 이렇게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고 계시다가 어떤 재료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좀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오늘 기록한 고가죠. 그 정도 수준까지 일단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좀 정리하고 나와서 다른 쪽에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한 종목에서 손해를 봤다고 다른 종목에 가서 만회를 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18,000원 근처 정도가 두고두고 좀 저항선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번에 좀 반등이 나오면 일단 조정 국면으로 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조정 국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는 18,000원 정도 근처까지 가면 그때는 한번 정리하는 거를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바이오랜드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은님 더 슬퍼지셨다고요? 그렇죠. 현대 바이오랜드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셔서 좀 답답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현대 바이오랜드 30% 들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70% 또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손실을 메꾸고 현대 바이오랜드에서는 나중에 좀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참고하셔서 또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고 싶다면은 네, 이제 여기 진단쇼에 다시 한번 들고 와서 종목 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아마도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과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머니스트 1974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엔캠이에요. 49,900원 20% 보유비중 들고 계신데 단기 반등을 보고 들어갔는데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일단 오늘 하락하고는 있지만 우리 머니스트님은 그래도 수익 구간에 계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2차 전지 관련되는 쪽이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엔케인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지금 이때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한 42,000원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자,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다라면 일단 6개월짜리 보유에서는 다 풀렸고요. 올해 11월 달이 되게 되면 1년짜리 보유회수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는 국면을 이용해서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인 저항선은 한 6만 원 정도 근처 정도로 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6만 원 정도 근처에서는 일단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캠 2차 전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 옐런 장관이 방한했을 때 그때의 기회를 노리고 들어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네요. 참고하셔서 더 나은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한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부자왕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부자왕 전문가님 또 어떤 종목들 진단하게 될지 궁금한데 부자왕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부장 전문가님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원래 주인공은 조금 더 늦게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네, 그동안 우리 시장 상황 어떤지 한번 볼게요. 우리 시장 상황 조금 탄력 받고 있나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네요. 아까 거의 저점을 찍어서 2,428포인트까지 코스피 지수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2,43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줘서 마감할 때쯤에는
조금이라도 보합권도 괜찮으니까 좀 상승 마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황이 더 안 좋네요. 1%대 하락세 나타내는 만큼 이제 앞으로 흐름 오후장에서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부장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대신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소가리를 했을 만한 종목이에요. 황희성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네이버입니다. 26만 3,5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보유 비중 13% 들고 계신다 하는데 이 네이버가 사실 금리 인상에 거의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놓였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황희성님 말고도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네, 대표 기업들을 많이 사셨죠.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면서 이제 대장주를 공략하다 보니까 네이버도 아마,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비중을 늘렸다고 보는데요.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특별하게 부정적인 부분은 없어요. 네, 정말 많이 빠진 종목인데,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16조 4,700억, 계열사가 워낙 많으니까요. 연간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나고 있고, 1분기 실적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본금 165억에 부채 비율이 40%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동사가 크게 타격받을 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연간 영업이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두 자리 숫자니까요. 많이 나오면 26%대, 적게 나와도 15% 이상은 나오니까요. 실적 가지고 따질 회사는 아닌데 주가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있었죠. 그 쭉 올랐던 거를 이제 조정 중이 좀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차트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네이버 차트 한번 보시면 2019년, 2020년부터 계속 올라서 주구장창 올라서 한 3년 가까이 올랐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월봉 추세인데 네이버가 여기 보시면 여기 10만 원에서 15만 원 요 자리에서 보면은 15만 원 밑에 사면은 한 3배 올랐고 10만 원 근처에 사신 분들은 4배 올랐거든요. 근데 그 가격 조정이 필요해요. 되돌림이 완전히 올랐던 거 싹 빼버리는 게 완전히 그것은 제자리 갖다 놓는 거지만 통상적으로 한 30%에서 한 50%요 사이에서 조정이 나옵니다. 딱 61.8% 오르고 38% 이렇게 딱 조정받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론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종목은 2021년부터는 계속 내리막이에요. 그 내리막 종목을 사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격도 26만 3,500원이니까 그 비싸게 산 건 아닙니다. 한번 사볼 만한 자리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월봉 추세 종합지수를 봐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내리막이잖아요. 내리막에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막에 사셨으니까 떨어진 걸 좀 쌌다, 좀 많이 빠졌다 이런 거로 산 거지 올라가는 자리에 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은 전쟁이 나든 코로나 국면이든 오르면 사고 못 오르면 떨어지면 팔면 되는 건데 이 종목은 지금 내리막길이거든요. 많이 빠졌다가 아마 전문가도 그렇고 막 모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사볼만 합니다라는 거지 저점 확인은 아직 안 됐어요. 자, 기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밸류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밸류 매력은 분명히 있는데 주가가 주구장창 2년 반, 3년 동안 올랐던 것을 빼고 있다는 본다면 지금의 자리는 내리막길이지 오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많이 빠졌던 것에 반발 정도는 들어와요. MACD 오실레이터 그렇고 프로이스 ROC도 그렇고 제가 보는 관점의 기술적 분석에서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주봉에서 이게 녹색지대 보이죠, 그죠? 23만 9천 원 라인에서는 강한 지지 반등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여기 청색선 있죠. 여기 20주선이고요. 일봉으로 보면 어때요? 머리에 저 시커먼 선이 120선입니다. 20일로 치면 6개월이에요. 60수선은 올려놓긴 했는데 안착을 했긴 했지만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많이 못 갑니다. 많이 올라봐야 28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 안착 여부도 불안불안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뭐 비중 지금 13%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뭐 그 언저리에서 26만 원에서 28만 이 사이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직 정상적인 추세 상승은 안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 방송에서 많이들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런 종목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인터넷 검색 포털 쪽 관련해서는 좋은 종목이긴 하나 지금의 시점은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따른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보지 뭐 재수 없음이죠. 공매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잖아요. 우리 금리가 연말까지는 뭐 2.5% 3%까지 연준도 그렇고 우리도 빅스텝 정도는 아니지만 베이비 스텝 정도로 해서 연말까지는 올린다 그랬으니까 금리 올라가는 시점에서의 동사도 지금 업종 대표주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혹시나 또 안 갖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직전에 저점 22만 7천 원을 손절가로 뭐 매수하고자 하는 분 단기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는 건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중을 늘리지는 마시라. 이 말씀드리겠고 충분히 26만 원과 28만 원 사이에서는 손실 크게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종목을 교체하셔도 좋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가는 것은 선택이니까요.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보유하라고 하시네요. 아, 그러네요. 지금 진입가를 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구간에 들어간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머리가 하나 띵했던 멘트가 사볼만 하다는 게 저점이 확인됐다는 아니다. 네, 이 멘트를 항상 마음속에 좀 간직을 하고 내가 매수할 때 어떻게 또 빠져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이 구간에 진입하신 분들 보유하라고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은 리 제임스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종근당 홀딩스입니다. 9만 원에 진입을 하셨고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 하는데 이 종근당 홀딩스 하면 사실 캐시카우 같은 제품들이 많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안정적일 것 같고 그런 종목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얘도 진짜 많이 하락을 했네요. 거의 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씩 고개 드나 하는 추세여서 이거를 9만 원이면 손실도 꽤 크실 것 같고 보유 비중도 상당히 높으셔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근당 홀딩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홀딩스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종근당이나 종근당 홀딩스나 흐름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 이 홀딩스니까 통상적으로 홀딩스 같은 경우는 금융업으로 지주사는 거의 다 바뀌었는데 동사는 지금 보니까 매출액은 9천억 정도로 매년 증가해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좀 3년 동안 놓고 봤을 때 제일 부진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도 보면은 2020년에 1,100억 당기순이익 이후에 팍 쪼그라들어가지고 258억이니까 3년 동안 최저였는데 금년에 1분기도 정말 아주 실적이 부진하거든요. 그냥 적자만 면했을 뿐이지 영업 손실의 당기순이익이 20억 정도밖에 안 났으니까 크게 기대할 만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기대할 만한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밸류 매력은 별로 없는 거예요. 유보율이 4,000% 요거는 그동안에 이익이 많이 축적시켜놨으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주식이라는 게 안전자산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산 가치만 높다 해서 수익 창출이 안 되면 부가가치가 안 나오면 재미없는 주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에도 보면 그런 회사들이 많고 LG에도 그런 회사가 있고 SK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재무제표에서는 전혀 흠잡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단지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마진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 부채 비율이 60%밖에 안 되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 하는데 동사에 크게 문제될 만한 거 없고 유보율도 4,000%니까 배당만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서 배당은 참 짠돌입니다. 그리고 하나 흠이라 그러면 오너 리스크가 좀 있어요. 좀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암만 BPS가 10만 9천 원짜리면 주가가 6만 원인데 PBR 0.5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산 가치보다 주가 싸다? 별로 매력은 아니에요. 지금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성장률이 잘 나오는 게 좋지 성장 둔화에 자산 가치 높은 게 좋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가는 그런 식의 투자는 안 합니다. 펀드 매니저로 볼 때는
성장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마진을 얼마나 남기는 게 중요하고 이 대외적인 변수에 얼마나 대처를 잘하는가 중요한 거지. 자산 가치가 높다. PBR이 낮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 안 따져주고 PBR도 PER만큼이나 지금 저 PE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 PBR에서는 재미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지만 동종목은 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주구장창 빠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의 고점 14만 원 이상에서 그죠? 꼬리 달린 자리는 거의 빠졌거든요. 잘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서너 개씩 만들어진 이후에 음봉이 만들어지면 여지없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종근당 홀딩스도 보면은 장대 양봉 윗꼬리 긴 양봉 이후에 바로 옆구리에 붙인 장대 음봉이 나온 자리부터는 기가 막히게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되돌림이 나오는데 그냥 뭐 올랐던 자리부터 이건 장기 상승이 6만 원부터 나와서 딱 더블 시세 만들고는요. 그냥 빠졌어요. 올랐다면 다 되돌려줬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그런 자리인데 여기 보면은 보통 보면은 월봉에서 여기 제가 별표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월봉에서의 까만 선이 120선이거든요. 네, 월봉에 120선까지 빠지길 기다리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이 전문가도 그런 분들 많은데 월봉에서의 120선은 죽음의 선이지 그게 지지선은 아니거든요. 끝난 거예요. 네, 120선. 월봉이 120선에서 무너져 있다. 이격 괴리가 5선과 생명선 5선에서부터 월봉에선 3선부터 10선이 있는데요. 이게 120선까지 빠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빠졌겠습니까? 그죠? 예, 엄청 고생하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OCI 65만원짜리가 3만원까지 올 때까지 주구장창 10년 이상 빠진 건 똑같아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너무 빠진 것에 따른 반발이 들어오고 있다는 정도. 그래서 저는 아직 월봉의 추세로 본다면 여기 6만원, 여기 음봉 만드는 자리 있죠. 그죠? 78,900원부터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수치가 나오잖아요. 2022년 6월부터 해서 시가가 65,000원대였고 고가는 79,000원이었고 저점은 54,800원에 종가는 56,700원인데 이 음봉의 선상에서의 지금 양봉이 만들어지긴 한데 너무 희마리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지지가 안 되면 저 아래 녹색 선까지 있죠.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업사이드보다는 아래쪽 이 자리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괜히 반짝거린다고 쫓아 들어갔다가는 다 물리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격대로 보니까 9만 원에 샀는데 9만 원 가려면 50% 올라야 돼요. 그렇죠? 9만 원짜리 6만 원 빠지는 거는 뭐 30에서 40% 언저리겠지만 이게 지금 6만 원짜리가 9만 원 가려면 50% 먹기가 쉽나요? 엄청 어렵지. 예,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짜리가 5만 원 오는 것은 50%지만은 5만 원짜리가 10만 원 가려면 더블 나와야 돼요. 쉽지 않죠?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 종목은 지금은 여전히 하락 구간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주봉에서는 여기 보시면 주봉의 이격도가 어때요? 이게 역전이 되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이격 괴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이격 괴리가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70 근처거든요. 예, 아직도 50과 70 사이는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비중이 30%니까요. 아마 이분의 성격상, 저는 관상까지는 안 보지만, 일단 이 9만 원의 종분당 홀딩에서 30%까지 비중 들어갔다는 얘기는 밸류 측면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는 마바라처럼 단타 이런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요 분한테는 저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 충분히 9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좀 필요하겠지만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는 측면에서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또 혹시 안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공부 차원의 추린이가 있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여기 말이죠. 그래도 한 10%에서 15% 언저리까지는 늘 상승 여력은 나와요. 주가가 빠질 때 그냥 빠지는 법도 없고 반등은 항상 나오면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속는 거죠. 빠질 때 그냥 확실하게 빠져주면 빠져나올 텐데 들어올리고 하니까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올까요 하다가 이제 주저앉게 되면 1년, 2년, 3년 가는 거거든요. 송창식 노래가 나오는 건데 이 종목은 지금은 그런 측면이지 실적 가지고 따질 자리는 아니다 이런 측면이고
반등이 들어온다면 여기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가 지금 63,000원, 65,000원 아래서부터 63,000원, 59,000원 이 자리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자리예요. 매물도 많고. 그거 지지받고 대량 거래 실리고 여기 까만 선 보이죠, 그죠? 이 까만 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을 텐데 이게 65,000원이 안착이 돼야 75,000원까지 주구장창 달리는 중기 추세 상승형이 나오는데 그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기다려야겠다. 헬스케어 쪽이니까 바이오 신약 헬스케어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믿고 한번 기다려보겠다 한다면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9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도 간다면 할 수 없지만 기술적으로 간다면 단기적으로 매물은 6만 5천 원 언저리는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일단 뭐 힘내시라고 저는 보유 의견인데 아주 보유 의견은 중기적으로 적어도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1년 이상 본다면 종근당도 신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종근당 홀딩스도 같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반발의 실마리가 좀 풀리지 않겠는가. 지금은 보유하셔도 좋은데요. 손절가만큼은 잘 지켜줘야 됩니다. 5만 5천 원 손절가 잘 지켜보시고 지지한다면 보유하시는 전략 제시합니다. 네, 종근당 홀딩스 일단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될 만한 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리제임스님 만약에 기다리실 여유가 된다면 한 1년 정도는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도 딱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 좀 잘 고려하셔서 손실 줄이고 수익을 어떻게 하면 더 낼 수 있을지 이 부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포시즈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포스코홀딩스 23만 9,500원에 진입하셔서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사실 지난 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도 주가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설상가상으로 외국인도 좀 많이 팔고 있어서 이거 좀 안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손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이라면 지금 빨리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네. 참 회사로만 본다면 확실한 회사죠. 네, 포스코의 지주회사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외국인들 지분도 53%대 상당히 많고, 그죠? 근데 이 종목은 사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물려 있을 텐데, 보면은 최근에도 보면은 개인들은 좀 삽니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한 번씩 사보는데. 중간중간에 매물 나오는 거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거든요. 이 종목은 쭉 제가 살펴봤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한 1년 이상을 계속 사기만 했어요. 예,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 국면 이후 2021년도도 그렇고 개미들이 아주 너무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런 대형주를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외국인이 개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면 올라가면서 먹는 건데 조금 좀 발달되어 있는 금융 기법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많이 때리거든요. 그래서 개미만 들어오면 안 먹여줍니다. 그래서 공매도 치거나 특별히 기업 내용이 나쁘지도 않은데 계속 매도를 하거든요. 사실 공매도라는 것은 외국인들은 증거금률도 낮고요. 또 기간도 무진장 길어요. 연장도 가능하고 모든 면에서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재무제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그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이 종목 갖고 있는 게 조금 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내용만 놓고 보면 당기순이익 7조, 금년에도 좀 컨센서스 나오고 6조 이런 식이 나오고 부채 비율 보면 60% 70%잖아요. 유보율이 10,000% 넘어갑니다.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BPS가 6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주가는 20만 원짜리. 그러니까 PBR 몇 배? BPS 의미 없죠? 너무 믿지 말고 그건 보증수표도 아닙니다. 그래서 퍼가 남들은 100배짜리도 있는데 3배, 2배짜리인데도 주가는 여전히 내리막이에요. 월봉 추세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은 월봉에서 보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월봉이 지금 10%는 음봉이면 그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월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월봉의 봉이 빨간 양봉이냐 아니면 시퍼런 음봉이냐 또 양음양이냐 음양음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 잘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는요 양음양 패턴에서의 양봉이 하단 깨진 자리는 여지없이 빠져서 주구장창 빠지기 때문에 40만 원짜리가 15만 원이 깨지고 13만 원 찍은 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경험이 있었고 또 올라갔습니다만 이 종목이 이 40만 원대에서는 쌍봉을 만들었잖아요. 그 쌍봉에서는 마주보는 쌍봉에서 대단히 큰 매물이 나오거든요. 기간도 엄청 길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 종목이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다가 지금 절반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음봉이거든요. 양음양 패턴의 양음양음 패턴으로 바뀌면 직전에 양봉의 아래 꼬리도 있고 몸통도 중간에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하단에 깨고 특히 그 꼬리 달린 부분까지 깨버리면 쭉 미끄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자리에서는 중간에 강한 음봉이든 양봉이든 연속성으로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나오면 괜찮은데 윗꼬리가 달리거나 그죠? 아래쪽이 무너지게 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만 원대가 무너지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고요. 지금 가격대가 23만 9,500원이니까 뭐 대충 봐도 그죠? 뭐 10% 이내에서는 기다려 볼 만하잖아요. 손절가 딱 정하고 들어갔을 거니까. 그래서 15% 비중이니까 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약해요. 힘이 약하다는 거. 그 주봉과 일봉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음봉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음봉이 지금 말씀 2개 정도까지는 좀 용인할 수 있거든요. 2개 음봉 만들어지고 나서 양봉이 바로 그 5선과 지금 이 5선이 여기 나와 있죠. 동그란 요 선이 5선이거든요. 그 5선에 붙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떨어지면서 여기 15선, 이게 21선인데 이 선을 하향 이탈하면 이제 또 저점 22만 1,000원까지 또 확인이 들어가는 거니까 고생스러운데 지금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은 22만 원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23만 원에 이 21선이 안착이 안 되고 무너지면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고생스러우니까 23만 원의 지지 여부를 잘 보시고 매물이 많은 자리는 28만, 29만 원 제일 매물이 많고요. 그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반등은 여기 주황색 있죠. 요 선이 지금 내려오는 중이니까요. 이게 부딪히면 또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매물이 많은 자리는 25만 원과 26만 원 사이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여기 골든 크로스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올라오는 중이니까 25만 원과 26만 원대 한번 빠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굳이 손절하고 손실 보면서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니까 조금만 더 보유하셨다가 25만 원, 26만 원 근처에 오선 빠져나오는 전략, 손절가는 23만 원 제시합니다. 네, 만약에 손절가가 무너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도 필요해 보이니까요.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포스코 홀딩스까지 오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 그리고 부장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많은 꿀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금통위 의사록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는 이 위원들끼리 합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 우려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하는 그런 위원들이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장 마감 이후의 이슈들까지 잘 체크해 보면서 내일도 진단쇼에서 내 종목 고민 그리고 앞으로 의 전망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